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은 인성이 어떠신가요? 저는 선량한 남편이랑 같이 살면서 비극적인 상황을 만나게 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랬냐고요? 제가 이제부터 천천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결혼 8년차 40대 여성인데요. 남편은 저보다 1살 연상이고 시댁에서 막내예요. 남편의 고향은 약간 시골인데 시부모님이 밭과 논을 갖고 계세요. 남편에겐 형님과 누나가 계시는데요. 듣자 하니 시모는 제 남편을 낳고 싶지 않아 하셨던 것 같았어요. 제 앞에서도 대놓고 남편을 내놓은 자식처럼 키우고 나머지 두 분만 애지중지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남편의 표정을 볼 때면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사실 남편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알기에 더 속상했는데요. 이런 상황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순간 중 하나는 남편 생일이었어요. 어머님이 남편 생일을 자주 까먹으셨고 특별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에 반해 아주버님이랑 형님 생일은 늘 잊지 않으시고 선물과 함께 성대하게 축하해 주셨죠. 남편의 생일이 다가오던 어느 날, 저는 혹시나 시어머니가 기억해 주실까 기대도 했지만 역시나 그날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갔어요. 남편은 내색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남편의 눈빛에서 서운함이 묻어나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이런 말을 할 정도였어요. 역시 이번에도 가족들이 내 생일은 기억하지 못했나 봐. 다들 바빠서 그런 거겠지? 내 생일 축하해주지 않은 게 너무 익숙해져서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 이렇게 말하는 남편의 말투가 너무 슬프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그저 남편의 손을 꼭 잡아주면서 제가 이런 식으로 위로를 해줬어요. 그래도 내가 있잖아. 내가 당신 위해서 생일 케이크도 준비해놓고 생일 선물도 사놨어. 그러니까 집에 가서 우리끼리 축하 파티 하자. 내가 생일 축하해줄게. 제가 이러니까 남편이 그저 씁쓸하게 웃어 보였어요. 시댁 식구들이 왜 이럴까 생각하던 와중 제 생일을 잘 챙겨주시는 거예요. 시부모님이 남편 생일상은 안 차려주셨거든요. 근데 주말에 시댁에 갔더니 미역국에 생일 케이크까지 차려져 있는 거예요. 게다가 어머님이 제 손에 선물까지 쥐어주시는 거 있죠? 전 시댁 식구들이 이렇게까지 생일을 축하해줘서 기뻤지만 남편이 의식됐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한테 이렇게 물어봤었는데요. 여보, 시부모님이 왜 당신한테만 관심이 없으셔? 형님이랑 아주버님 생일은 챙기는데 당신 생일만 안 챙기시네? 그래서 난 당연히 내 생일은 안 챙길 줄 알았는데 또 내 생일은 챙겨주셨어. 제가 이러면서 남편 눈치를 쓱 살펴봤거든요. 남편이 상처받았을까봐 걱정했는데 남편이 너무 아무렇지 않게 이러는 거 있죠? 계획에도 없는 막내 아들이 생겨서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셨어. 내가 너무 활발해서 유리창 깨먹고 친구한테 장난치다가 친구 다치고 그래서 부모님이 애를 먹었거든. 지금은 아닌데 그때는 진짜 철이 없어서 반항하고 말도 안 듣고 그러다 보니 부모님이 나보다는 형이나 누나를 더 좋아해. 그 정도로 부모님이 아들을 안 좋아하는 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유가 그게 전부냐고 물어봤는데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남편한테 대답을 들었는데도 뭔가 개운하지 않았어요. 이런 이유로 시댁에 또 갔을 때 남편이 어디 가기만을 기다렸죠. 때마침 남편이 누가 불러서 나가길래 제가 아주버님이랑 형님께 이렇게 슬쩍 물어봤어요. 아주버님, 형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남편이랑 예전에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 남편 생일은 안 챙겨주시고 저만 챙겨주고 뭔가 남편이 겉도는 느낌이라서요. 제가 이러면서 뭐 사소한 오해나 사건을 들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주버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막내놈이 글쎄 부모님이 평생을 모아놓은 돈을 들고 가출을 해서 그래. 그때 막내가 뭘 해도 나랑 여동생만 챙기고 자기는 안 좋아하니까 찾지 말라는 쪽지를 남겨놓고 집을 나갔어. 그래놓고 전 재산을 사기당하고 와선 엉엉 울면서 들어오더라. 그것 때문에 시댁이 휘청여서 고생 꽤나 했어. 남 같으면 손절했지. 아들이니까 부모로서 도리를 다한 거야. 부끄러워서 동네 사람들한테도 말도 못했다.
아주버님이 하는 말을 듣고 나서야 시댁 식구들이 남편한테 왜 그랬는지 100번 이해하게 됐어요. 게다가 신우가 이런 이야기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그 사건 이후로 막내도 철들어서 다신 안 그러겠다고 무릎까지 꿇고 사과했어. 부모님이 고생하는 거 보고 잘못을 뉘우치고 180도 바뀐 거야. 그리고 가져갔던 돈도 밤낮 없이 일해서 다시 돌려줬어. 그러다 올케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거야. 전 이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그런 이력이 있는 사람이면 좀 그렇잖아요? 전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했는데 저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결국 저는 제 남편을 믿기로 했어요. 지금은 남편이 진짜 선량한 사람이었거든요.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먼저 배려하고 마음을 쓰는 사람이었죠. 그래서인지 주변 사람들 모두 남편을 좋아했어요. 남편은 시댁 식구들도 잘 챙겼지만 특히나 어렸을 때 지냈던 고향 마을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는데요. 고향 이야기를 할 때면 남편 얼굴에 온화한 미소가 퍼졌고 어릴 적 그 마을에서 지냈던 추억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특별한 일이 없어도 자주 주변 사람들을 챙기고 항상 안부를 물었어요. 남편이 그 마을에서 자라며 많은 추억을 쌓았고 그 시절의 정과 인연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시댁을 방문할 때마다 항상 무언가를 들고 가곤 했어요. 그 중에서도 음료수 박스는 빠지지 않았죠. 어느 날 주말 시댁에 가는 길에 남편이 또 음료수 몇 박스를 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무심코 이런 농담을 건넸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사서 어디에 다 쓰려고? 또 동네 사람들 주게? 당신 고향 사람들은 당신이 사주니까 음료수 안 사 먹어도 되겠다. 그러니까 남편이 막 웃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 역시 이 사람답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고향 친구들 부모님들 댁에 들려서 하나씩 드리려고. 그분들이 어렸을 때 나를 챙겨주신 걸 생각하면 이 정도는 해야지. 남편이 이런 말을 해서 저는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의 마음씨가 정말 따뜻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음료수 박스를 들고 고향 친구들 부모님 댁을 순회 돌 때마다 다들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남편과 함께 그 길을 따라다니곤 했어요. 첫 번째로 들른 집에서 한 할머니가 문을 열어주셨는데 남편을 보자마자 활짝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친아들이라도 온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어머, 이게 누구야? 우리 막내가 왔구나. 그동안 많이 바빴니? 진짜 오랜만에 보네. 오느라 고생 많았다. 잘 지냈어? 할머니가 이러시니까 남편이 할머니 손을 꼭 잡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남편이 이런 인사말을 건네는 걸 듣고 역시 착한 울 남편답다고 생각했죠. 할머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부모님 뵈러 온 김에 할머니도 보러 온 거예요. 수철이는 잘 지내죠? 저 음료수 좀 가져왔어요. 날씨도 더운데 시원할 때 드세요. 남편이 이러길래 제가 들고 있던 음료수를 할머니께 건네며 저도 인사를 건넸어요. 그 집만 들린 게 아니라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드렸던 것 같아요. 저랑 남편은 일 때문에 주말 부부였는데 주말에 만날 때마다 남편이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당연히 전 남편을 좋게 보고 있었는데요. 게다가 남편이 자기랑 딱 어울리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친환경 사회적 기업의 연구개발 부서에 일하고 있었어요. 저는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남편이랑 다른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그런지 남편이 너무 멋있어 보였죠. 그래서 아주버님과 형님께 남편의 과거를 알게 됐어도 큰 트러블 없이 우리 둘 다 무난하게 돈 벌면서 우리 아들과 함께 잘 살고 있었는데요. 퇴근하고 나서 집에서 쉬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이러는 거 있죠? 회사를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어. 도시내 유휴 공간을 활용한 친환경 농업 사업을 하고 싶거든. 그래서 제가 도시내 유휴 공간을 활용한 친환경 농업 사업이 뭐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도심 속 버려진 건물 옥상이나 공터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그 아래에서 수경 재배로 채소나 과일을 재배하는 사업이야. 난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 천사 같다고 소문난 남편에게 딱 어울리는 사업 아니었어요.
남편이 천사 같다고 소문이 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많고 많은 사업안 중에 왜 그런 사업이 하고 싶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런 대답을 내놓는 거예요. 시골 마을 분들이 나이가 들면 농사일도 못 하실 거 아니야. 그런 어르신들이 나중에 돈이 필요할 테니 어떻게 하면 경제활동을 하게 할까 생각해봤어. 고향 마을 거주 연령대가 높아져서 그분들이 농사를 안 짓고도 돈을 벌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찾아낸 것이 바로 태양광 사업이야. 전 남편의 설명을 듣고 진행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했죠. 배우자인 저도 괜찮다고 하니 남편이 시골로 내려갈 때마다 주변 분들을 설득했어요. 남편이 트랙터를 끌고 가는 할아버지를 붙잡고 이런 제안을 했었는데요. 농사 그만둘 때 밭 팔지 말고 같이 태양광 사업하세요. 제가 추진할 거니까 저한테 맡겨주세요. 투자만 해주신다면 동네 사람들 모두 다 편하게 돈 벌 수 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사업은 무슨 사업이냐고 웃고 마시더라고요. 남편이 이렇게 길 가다가 말하고 찾아가서 말하면 안 되겠다면서 공식적인 자리를 만들기도 했어요. 마을회관을 빌려서 거기서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사업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요. 그런데도 마을 사람들 반응이 안 좋은 거예요. 어르신들 대부분이 자기네들은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할 힘도 없고 돈도 없다면서 바로 자리를 뜨셨어요. 남편이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는 와중에 시댁 식구들이 특이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시댁 식구들이 남편이 사업을 하겠다고 나서는 걸 마음에 들지 않아 했어요. 제가 그날도 남편이랑 같이 시댁을 찾아가서 인사드리니까 아주버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경식이는 갑자기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저러는 거야? 내가 이제 슬슬 놀기 시작하는 분들의 땅을 헐값에 사서 임대업 하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경식이한테 괜한 짓 하지 말고 할 일 없으면 내 임대업이나 도우라고 해라. 이렇게 아주버님 입에서 임대업 이야기가 나오니까 저 혼자 내심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주버님도 사업에 손을 댔다가 망해서 고향에 내려와 사는 주제 너무하다고요. 하지만 남편이 예전에 돈을 들고 나갔다가 사기를 당한 이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시댁 사람들이 아주버님의 의견만 밀어주고 제 남편은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그때 어르신들을 만나서 사업 이야기를 실컷 떠들고 돌아왔나 봐요. 인기척이 들리길래 누군가 했는데 남편이었어요. 남편이 들어오니까 아주버님이 바로 이런 질문을 꺼내시는 거예요. 너 지금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거야? 너 때문에 동네가 아주 시끄럽더라.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떻게 개인이 태양광 사업을 하겠어. 돈도 많이 들고 너무 전문적인 분야잖아. 일 벌리고 나서 수습 못하거나 또 사고 치면 안 된다. 남편이 이때 사업을 시작해놓고 도망갈 일은 없을 거라고 했어요. 이미 수익 구조까지 확실하게 짜놨다고 하니까 아주버님이 설명을 좀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런 식으로 아주 깔끔하게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태양광 발전 사업이 정부나 엄청난 단체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 같은 마을 단체 규모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소규모라도 지자체와 관련 부처의 허가를 받으면 되거든. 허가를 받는데 걸리는 기간은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된대. 그래서 미리 해야 해. 각종 서류 준비에 환경 영향 평가,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까지 오래 걸리니까 빨리 하고 싶어서 이러고 있는 거야. 남편이 이렇게 막 어필하는데 중간에 시부모님이랑 형님도 오셔서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아주버님이 이런 반응을 보이셨어요. 너무 터무니없는 사업이야. 괜히 동네 사람들 난감하게 하지 말고 포기해. 안 그래도 동네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네 사업 이야기하더라. 아주버님이 이러시니까 시부모님이랑 형님도 남편이 이러는 게 걱정되신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자신만만하게 자기만 믿으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죠.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하자고 떼쓰고 있는 거 아니야. 시골 마을에서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소 규모는 일반적으로 수십 킬로와트에서 수백 킬로와트 사이가 될 수 있어. 예를 들어 한 마을에서 100킬로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면 약 200에서 300평 부지가 필요한 것도 알아놨어. 100킬로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설치 비용은 약 1억 원에서 2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고 있거든. 설치 비용에는 태양광 패널, 인버터, 설치 공사비 등이 포함되는데 정부의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대. 이 설명을 듣고 아주버님이 헛웃음을 지으시는 거예요. 아주버님 눈에는 남편이 여전히 가출해서 사기당하고 돌아오는 애처럼 보이는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런 대규모 사업을 해. 다니던 회사나 열심히 다니면서 안정적으로 살 생각을 해야지. 언제까지 고집 부리고 떼쓸래?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동네 어르신들이 대부분 나랑 같은 입장이더라. 아주버님이 이러면서 이 나이 먹도록 남편의 뒷수습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니까 남편이 예상했던 반응이었다는 듯 바로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경상북도 봉화군 한 시골 마을에서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한 사례가 있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합을 결성해서 발전소 운영을 통해 수익을 나누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 우리도 봉화군 마을처럼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남편이 이렇게 제안하는데 아주버님이 여전히 불가능해 보인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남편이 자세하게 알아보고 있고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 같았죠. 똑소리 나게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주버님은 그렇고 뒤늦게 들어와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형님이랑 시부모님도 그닥 달갑지 않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귓속말로 마을 어르신분들 마음은 설득시켰냐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남편이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 거예요. 어르신들도 여전히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니까 속상했죠. 제가 보기에는 남편의 사업 계획이 정말 완벽해 보였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시작하면 되는 건데 아무도 안 하는 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시댁을 나와 집으로 가는 길에 남편에게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아니, 시댁 식구들도 그렇고 동네 어르신들도 그렇고 왜 이렇게까지 반응이 안 좋은 거야? 이 정도면 투자할 만하지 않아? 한번 도전해볼 법도 한데 단 한 명도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게 이상하다. 이러면서 돈이 없으면 모를까 동네 분들 중에 여유로우신 분들이 한둘이 아닌데 왜 그러냐 따졌죠. 그러니까 남편이 한숨을 푹 쉬면서 이랬어요. 아무래도 나이를 먹고 보수적으로 변하셔서 그런 것 같아. 나이 먹으면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 뭔가 도전하는 걸 그닥 선호하진 않잖아. 지금도 나름대로 먹고 살만한데 뭘 하려고 하니까 머뭇거리시는 것 같더라고. 그 말을 들으니 어르신들이 왜 그러시나 이해가 됐죠. 어르신들 반응이 뜨뜻미지근한 가운데 남편이 사업을 진행하는 걸 포기하지 않았어요. 회사를 다니면서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요. 남편이 결국 코시국에 사망해버린 거예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너무 갑작스러웠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는데요. 장례는 가족들끼리 조용히 치러졌어요. 그 시국이라 손님을 많이 부를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그날 남편의 영정사진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죠. 남편이 이렇게 제 곁을 떠났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았어요. 남편의 사이는 과로사였는데요. 병원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심장이 얼마나 내려앉았는지 몰라요. 남편이 그 시국에 연달아 3번이나 걸렸었어요. 처음엔 가벼운 증상으로 지나갔지만 두 번째에는 꽤 심각했죠. 남편이 코시국에 아파하다가 겨우 나았는데 또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고향 사람들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남편의 결정을 존중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함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남편이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됐어요. 남편이 코시국에 3번째로 아팠을 때는 폐가 많이 망가졌어요. 그때는 정말 심각했죠. 남편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더디게 회복하는 것 같았어요. 이번엔 남편이 좀 쉴 줄 알았는데 남편이 그 후에도 회사 일과 사업에 몰두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설득해도 남편이 자기 몸을 돌보지 않았어요. 그러다 결국 남편이 갑작스레 떠나버리게 된 거예요. 저는 남편이 마지막까지도 자신이 맡은 일과 책임을 다하려고 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더 아팠어요. 남편이 떠난 후 장례식장에서 가족들이 모두 다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어요. 시어머니께서 한참 동안 오해를 하시다가 이러셨죠. 내 아들 이렇게 빨리 떠나면 어떡해. 엄마가 더 잘해줄걸. 미안해. 다시 돌아오면 엄마가 진짜 잘할게. 네가 사고치고 그래도 엄마가 다 이해해줄게. 어머님이 이러시길래 어머님의 슬픔이 얼마나 깊은지 느낄 수 있었어요. 아버님도 말없이 눈물을 흘리시며 고개를 떨구고 계셨는데요. 시댁 식구들 모두가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셨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한동안 멍한 상태로 지냈죠. 남편이 없는 삶이 과연 가능할지, 어떻게 이 고통을 이겨낼지 알 수 없었어요. 매일 남편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고 남편의 목소리, 남편의 웃음소리가 그리워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동안 남편 생각에 젖어 있는데 남편이 과로한 이유가 또 시댁 식구들한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남편이 몸 상태가 안 좋은데도 퇴근한 후에 사업에 대해 공부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이 됐죠. 점점 더 피곤해하는 것 같고 안색도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좀 쉬어라, 이제 쉬자는 말로 남편을 잡아 끌었는데 이제 슬슬 걱정돼서 이런 식으로 따져버렸어요. 좀 쉬엄쉬엄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이러다가 당신 쓰러지겠어. 당신 요즘 거울 보긴 해? 당신 얼굴이 지금 어떤지 알아? 제가 이러니까 남편이 바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바로 마음이 누그러져서 미안하다는 말 듣고 싶어서 뭐라고 한 게 아니라고 했거든요. 근데 남편 입에서 너무 슬픈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식구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그랬어. 내가 예전에 삐뚤어져서 부모님한테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을 때를 지우고 싶어서 그래. 그때가 너무 후회돼. 그때 지은 죄를 갚고 싶어. 사업에 성공해서 돈을 어느 정도 번 다음에 그 돈을 식구들한테 주려고 이러는 거야. 남편이 이러길래 사기당한 돈도 다 갚았으면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쓴웃음을 지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식구들한테 능력도 인정받고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싶어. 한다면 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나도 형이랑 누나처럼 부모님께 애정을 느껴보고 싶어. 내가 사람들에게 큰 보탬이 되고 인정을 받으면 부모님도 나한테 관심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이러는 거야. 그 말을 들으니까 남편이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려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남편 식사랑 간식 같은 거 잘 챙겨주고 영양제를 챙겨주면서 남편을 응원했는데요. 그런데 남편이 떠나고 나니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마음 한켠에 시댁 식구들이 울 남편을 이해해주고 잘 챙겨줬으면 어땠으려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잘 살다가도 그런 생각들이 문득문득 들었을 무렵이었어요. 그때가 남편이 사망하고 1년 정도 지났을 때였죠. 출장 때문에 남편 고향 쪽에 가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시댁도 좀 들리려고 했는데요. 시댁에 간식거리를 사서 가는데 반대편에서 남편 친구가 경운기를 타고 오고 있는 거예요. 전 처음에 남편 친구를 못 알아봤어요. 원래 농사 짓고 그러면 햇빛도 많이 받아서 시꺼멓게 타고 그러잖아요. 제가 잉? 누구지? 하고 고개를 갸웃거리고 쳐다보니까 반대편에서 다가오는 남자가 제 남편 이름을 부르면서 이러는 거예요. 재수씨,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많이 바쁘셨다면서요? 저번에 경식이가 연락 와서 통화했는데 경식이랑 재수씨 잘 지내고 계셨죠?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기함을 했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순간 굳어있다가 제가 이런 식으로 대꾸했었는데요. 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제 남편은 1년 전에 죽었어요. 장례까지 다 치렀는데 우리 아주버님이 연락 안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남편 친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 친구분이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런 식으로 쭉 설명해 줬어요. 아니, 경식이가 죽었다고요? 장례까지 치렀어요? 근데 전 그동안 계속 연락하고 있었는걸요. 그리고 그동안 태양광 사업도 계속 진행되고 있었어요. 경식이가 얼마 전에 사업 자금으로 마을 사람들 돈을 다 받아갔거든요. 이제 허가가 나서 태양광 발전 설치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마침 친구분한테 남편 이름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걸 본 순간 완전 소름이 돋았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스피커폰으로 받아달라고 했는데요. 친구분이 제 말대로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아주더라고요. 몇 초 뒤에 목소리를 들어보니 아주버님인 거예요. 형제이기도 하고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남편이랑 아주버님 목소리가 좀 비슷하긴 했어요. 분명히 남편 번호로 전화가 온 건데 아주버님이라고 한눈에 알아본 이유가 있었어요. 아주버님이 항상 말을 시작할 때 저기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특유의 억양이 있으세요. 아주버님만의 독특한 말버릇이라 전화를 한 사람이 아주버님인 걸 확신할 수 있었죠.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저기 지금 전화 받을 수 있나? 라고 말하는 거 듣고 목소리도 아주버님 같길래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제 핸드폰을 꺼내서 얼른 녹음 버튼을 눌렀는데요. 아주버님이 마침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투자 자금이 부족해서 그런데 돈 좀 더 보내줄 수 있나? 이게 마을 단위로 하려다 보니 들어갈 돈이 꽤 되네. 너한테만 말하는 거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지금 연락을 돌리고 있어. 이렇게 목소리를 들을수록 수화기 너머로 전화를 한 사람이 남편이 아니라 아주버님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는데요. 남편 친구분이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냐? 그런데 너 경식이 맞냐? 왜 경식이가 아닌 것 같지? 너 내가 아는 경식이 맞지? 나는 누군지 제대로 알고는 있고? 남편 친구분이 이러니까 순간 분위기가 싸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수화기 너머로 아주버님이라고 생각한 그 목소리가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나 경식이 맞지. 그러니까 전화해서 사업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나 혼자 준비한 거라고 임마. 너는 돈만 보내면 되는 거야. 아주버님이 아주 뻔뻔하게 이런 말을 씨부리길래 제가 헛웃음을 짓고 있었는데요. 이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 친구분이 이랬어요. 그런데 너 1년 전에 죽었잖아. 내가 길 가다가 재수 씨를 만났거든. 근데 재수 씨가 그러더라. 경식이가 1년 전에 저 세상 갔다고. 근데 넌 누구냐? 그랬더니 정적이 흐르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수화기에 대고 아주버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전화가 뚝 끊기더라고요.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생각이 순서대로 들기 시작했는데요. 게다가 남편 친구분이 이런 일이 있었다고까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동안 저랑 통화를 한 게 경훈이 형님이었어요? 그럼 경훈이 형님이 경식이 행세를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투자금을 걷고 있었던 거네요. 전 경식이가 투자금을 담아둘 목적으로 통장을 만든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럼 경훈이 형님이 그 통장으로 돈을 받아서 쓰고 있었던 거예요? 친구분이 하시는 말씀이 맞는 것 같아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지금까지 겪은 걸 정리해보면 어째서인지 남편 통장이 아주버님 손에 들어가 있었고 아주버님이 죽은 사람 행세를 하며 돈을 받았으니 연기만 잘하면 의심받을 일도 없고 돈도 꿀꺽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남편이 마을 사람들을 위해 총대를 메고 추진하던 태양광 사업 자료를 아주버님이 다 챙긴 후에 남편 행세를 하며 사람들에게 이제 다 됐다는 식으로 현혹시켜 투자금을 받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생각해봤어요. 그러다 뭔가 팍 떠오르는 거예요. 남편이 결국 세상을 떴을 때 저는 장례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요. 너무 갑작스럽기도 하고 애한테는 어떻게 말할지 그리고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면서 제 상태는 그야말로 엉망이었던 거예요. 그때 아주버님께서 저를 위로해주면서 이렇게 나서주시더라고요. 내가 재수 씨 대신에 동생 지인들한테 연락 돌려줄게. 재수 씨는 걱정하지 말고 일단 마음을 추스리고 있어. 내가 알아서 다 할게. 아주버님이 이러시길래 경황이 없기도 하고 의심들 만한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반응했었죠. 아주버님 감사해요. 제가 지금 정신을 차리려고 해도 눈물이 멈추질 않아서 아주버님 도움 좀 받을게요. 잘 부탁드려요. 이러면서 아주버님께 남편 휴대폰을 넘겼는데요. 그랬으면서 아주버님이 일부러 남편의 죽음을 고향 사람들과 고향 지인들에게 알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 와중에 제 남편이 하던 사업을 가로채려는 생각이 들었던 거겠죠. 아주버님이 그 길로 제 남편의 휴대폰을 복제해서 대화 내용 등을 수집했고 남편 휴대폰에 걸려있던 우리 집 도어락 카드키를 이용해서 우리 집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게 들어와서 남편이 진행하고 있었던 태양광 사업 자료를 다 챙긴 것 같았는데요. 저는 남편이 저세상간 마당에 태양광 사업을 어떻게 해야겠다 생각도 못했고 경황도 없었어요. 그래서 자료가 없어진 줄도 몰랐죠. 전 이 사실을 전달 듣고 어안이 벙벙해져 있었거든요. 남편 친구분이 남편 번호로 다시 전화를 해봤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친구분이 바로 다른 고향 친구한테 연락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한테도 경식이가 전화해서 사업 때문에 돈 달라고 했지? 그거 경식이 아니고 경식이 형님이래. 경훈이 형님이 경식이인 척 우리 돈 뜯어내려고 사기친 거라고. 우리 지금 가서 따지려고 하니까 너도 지금 당장 와라. 남편 친구분이 여기가 어디인지 이야기를 해주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렇게 1명, 2명, 3명, 여러 명에게 연락해 인원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런 다음 112에 전화해서 이렇게 신고해버렸는데요. 제가 지금 사기당해서 신고 좀 하려고요. 죽은 사람의 신분을 도용해 투자 자금을 모은 사람이 있거든요. 지금 당장 체포해야 하니까 얼른 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전화를 다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고 경찰도 도착을 한 거예요. 그렇게 다 같이 시댁까지 대동하게 된 건데요.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우연찮게도 아주버님이랑 딱 마주친 거예요. 아주버님이 도망치려고 했는지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있더라고요. 화가 난 남편 친구들이 아주버님을 쥐잡듯이 잡았죠. 바로 그때 아주버님이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가려고 하니까 남편 친구분들이 멱살을 콱 잡아버렸어요. 그렇게 소란이 일어나니까 시댁 식구들이 문 밖으로 하나둘 나와보더라고요. 당장 큰돈을 빼앗긴 사람들이 쫓아왔는데 시댁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눈 뒤집힌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잘못했다가는 바로 황천길 갈 수도 있잖아요. 시댁 사람들이 거의 폭동 직전인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저항도 못하고 발발 떨며 구석에 서 있었어요. 남편 친구분들이랑 저 그리고 경찰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도 붙잡지를 못했죠. 그 뒤에 사람들이 온 집안을 이잡듯이 뒤져서 모든 증거를 다 찾아냈는데요. 아주버님이 불법 복제한 남편의 통화 기록, 대화 기록, 각종 사진들이 담겨있는 휴대폰부터 해서 남편이 추진하던 사업에 대한 자료까지 전부 다 발견해낸 거예요. 심지어 그 인간 우리 남편 일기장까지 챙겼더라고요. 어디 갔나 했는데 제가 정말 애타게 찾았는데 말이죠. 결국 아주버님이 갖고 있던 휴대폰을 뒤져서 남편 행세를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고 돈 보내라고 했던 내역들을 찾아냈어요. 아주버님이 남편인 척하면서 고향 친구들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었더라고요. 너희들 잘 지내고 있지? 번호 바뀌었으니까 새로 저장해줘. 그리고 태양광 사업이 투자 단계에 들어가서 좀만 더 있으면 자리 잡힐 것 같아.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해줘. 이 문자를 보고 정말 치밀한 인간이라고 생각했었죠. 제가 의심할 일이 없었던 게 아주버님이 휴대폰을 얼른 복제한 다음에 남편의 원본 휴대폰을 저한테 돌려준 거예요. 휴대폰 복제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인가 싶어서 제가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장례식장에서 자리를 지키면서 남편 생각에 다른 건 신경 쓰지 못하고 있을 때 아주버님이 몇 시간 안에 일을 척척 진행시킨 후 장례식장으로 돌아와서는 저를 위로한 거예요. 아무튼 저는 관련된 모든 동네 사람들에게 시댁 식구들이 사기를 친 정황이 담긴 자료들을 공유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이 사실을 듣고 충격을 받았죠. 남편이 마을에서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아주버님이 남편의 이름을 이용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모두가 분노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시댁 식구들을 상대로 단체 소송을 걸었는데요. 이렇게 소송이 들어가니까 시댁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시댁 식구들이 제 집으로 찾아와서 별말을 다 했는데요. 그 와중에 어머님은 저한테 이런 어처구니 없는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며느라, 너도 우리가 마을 사람들한테 단체로 소송당한 거 알고 있지? 며느리 너라도 고소 안 하면 안 되겠니? 아무리 그래도 우린 가족이잖니. 가족이니까 딱 한 번만 봐주라. 그 순간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이 그토록 힘들게 일하고 시댁 식구들한테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던 그 시간들이 모두 다 떠올랐죠. 그리고 시모가 이제 와서 이렇게 불쌍한 척하며 부탁하는 모습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손을 뿌리치고 이렇게 일침을 가했는데요. 제가 왜 그래야 하는데요? 어머님도 알고 계셨는데 일부러 숨겨주고 계셨잖아요. 어떻게 이걸 한 번만 봐달라고 하실 수 있으세요?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고소 다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어머님이 제가 하는 말에 충격을 받은 듯 손을 떨면서도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저를 설득하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 싫었죠. 그래서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이런 식으로 뭐라 했거든요.
이 집에서 당장 나가세요. 더 이상 저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남편이 다시 살아나더라도 시댁 식구들 전부 다 용서해줄 생각 없어요. 제가 이러니까 어머님이 눈물 콧물을 질질 흘리며 손을 거뒀거든요. 그러니까 아주버님이 이런 식으로 애처롭게 애원하시는 거예요. 재수 씨, 내가 잘못했으니까 제발 봐주면 안 될까? 사람이 살면서 한 번쯤은 실수할 수도 있잖아. 내가 다시는 안 그럴 거니까 내 사과 받아주라. 아주버님이 이러면서 무릎을 꿇다 못해 넙죽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우리 남편이 죽을 때까지 집에서 인정 좀 받아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으세요? 당신들은 가족들도 아니에요. 저는 절대로 봐주거나 이해해줄 생각 없으니까 그만 말하세요. 이러면서 우리 집에서 안 나가면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이야기했죠.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아주버님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으며 천천히 일어섰어요. 시부모님과 아주버님이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집을 나서더라고요. 그렇게 시댁 식구들이 도망치듯 빠르게 집을 떠났고 저는 시댁 식구들을 내보내자마자 문을 3개 닫았어요. 그리고 저도 시댁 식구들을 신고하려고 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주민 중 한 분이 시댁 식구들을 참교육해주기 좋은 소식을 하나 더 알려주셨어요. 그분이 남편의 신분증을 문자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동네 주민 중 한 명이 남편이 맞냐 의심을 하니까 위조한 신분증을 보여줬대요. 그래서 제가 그 문자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동네 주민분이 사진 한 장을 보여주셨어요. 아주버님이 위조된 신분증을 보냈길래 혹시 몰라 저장을 해놨더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주버님이 신분증까지 위조해서 사람들을 속인 게 맞았어요. 그 사실을 들었을 때 저는 이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절대 용납하지 않았을 일이었고 남편이 저 세상 간 당시에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변호사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며 아주버님이 남편의 신분증을 위조한 사실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제 이야기를 차분히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했다면 공문서 위변조죄에 해당됩니다. 신분증을 위조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에 해당 사실이 확인된다면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변호사 선임을 하겠다고 말했고 시댁 식구들은 물론 아주버님이 신분증을 위조한 사실까지 전부 다 고소를 해버렸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남편이 남기고 간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남편이 열정을 쏟았던 그 사업을 그저 중단시키기엔 너무 아쉬웠고 남편의 노력을 헛되이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저는 사업을 직접 운영할 자신이 없었어요. 남편은 사업에 대해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었지만 저는 회사 일에 더 적성이 맞는 사람이었거든요. 사업을 운영한다는 건 저에게 너무 벅찬 일이었어요. 이걸 어쩌면 좋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남편의 친구분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친구가 지역 발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고향에서 농산물을 이용해 빵을 만들고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남편 친구분의 카페는 이미 지역에서 잘 알려진 곳이었고 주민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더라고요. 남편 친구분이 얼마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남편의 사업을 친구분에게 맡기려고 했어요. 하루는 그 친구를 만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남편이 남긴 사업에 대해 상의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대화를 해봤는데요. 그때 제가 가장 먼저 이런 부탁을 드렸던 것 같아요. 사실 남편이 하던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업을 할 생각이 없고 그저 회사 일에 더 적성이 맞는 사람이라서요.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호준 씨한테 맡기면 어떨까 생각해봤어요. 혹시 태양광 사업을 해볼 생각은 없으실까요? 남편 친구분이 제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라고요. 친구분이 깊이 고민한 듯한 표정으로 있다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렇게 대답해 줬어요. 재수 씨, 제가 그 일을 맡게 된다면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식이가 얼마나 이 사업에 애정을 쏟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경식이가 이루고자 했던 꿈을 이어받아 지역 발전에도 기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재수 씨도 도와주셔야 해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으니까요.
남편 친구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 남편 친구가 이 사업을 책임지고 추진한다면 남편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힘이 되겠다고 이렇게 말했었죠. 물론이죠.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울게요. 남편이 이 사업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호준 씨가 이 사업을 이어받아 준다면 저도 기쁠 것 같아요. 그 후 우리는 남편의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지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남편 친구가 사업의 방향성과 목표를 재정립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는데요. 남편 친구분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더 많이 활용해서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남편이 원했던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기로 했어요. 호준 씨의 계획을 들으면서 저는 남편이 이 모든 것을 보았다면 얼마나 기뻐했을지 생각했죠. 그렇게 남편 친구가 남편이 남긴 사업을 맡아 추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호준 씨 곁에서 작은 일들을 도우며 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을 지켜봤는데요. 물론 사업을 운영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남편 친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나아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호준 씨가 저에게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재수 씨가 아니었다면 태양광 사업을 해낼 용기가 없었을 겁니다. 재수 씨가 저를 믿어준 덕분에 경식이의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호준 씨가 이렇게 하는 말을 듣고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남편의 친구분이 이렇게 진심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는 것이 고맙더라고요. 남편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기뻐서 이런 식으로 대답했었는데요. 아니요, 오히려 제가 감사한걸요. 남편이 하던 일을 호준 씨가 맡아주셔서, 그리고 남편의 꿈을 이어가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남편도 하늘에서 호준 씨를 지켜보며 기뻐하고 있을 거예요. 그 후로도 남편의 사업은 차근차근 발전해 나갔어요. 남편 친구분의 노력과 열정 덕분에 사업은 안정적으로 성장했고 지역 주민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시댁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고요? 단체로 계획적으로 움직였으며 동네 사람들과 어르신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다 적발된 거라 그 죗값이 무겁게 적용됐어요. 결국 시댁 식구들이 전부 다 징역살이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전에 지들도 깜빵 갈 거라는 예감이 들었나 봐요. 재판이 진행되던 중 어느 날 갑자기 시댁 식구들이 제 집을 또 찾아왔어요. 문을 열자마자 시댁 식구들의 초췌한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바로 그때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자마자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간절하게 빌기 시작했어요. 며느라, 제발 우리 좀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우리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한 번만 봐주라. 어? 시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하게 고여 있었어요. 그 와중에 아주버님도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이러고 있더라고요. 재수 씨, 내가 정말 큰 잘못을 했어.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고소만 취하해주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아버님은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놓아주질 않으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며느라, 우리도 우리가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이렇게 감옥에 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니? 제발 한 번만 도와주라. 너라도 고소를 취하해주면 판사님이 봐주실지도 몰라. 변호사한테서 들었는데 재판 단계에서 고소를 취하하면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판결할 가능성이 높대. 동네 사람들을 찾아가서 빌고 있는데 아무도 우리 부탁을 안 들어줘. 제발 너라도 살려줘라.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시댁 식구들을 바로 떨쳐내면서 이랬죠. 당신네들 용서해줄 생각 없으니까 썩 꺼지세요. 그리고 당신네들 사과 받아준 동네 사람들이 있어요? 없죠? 그래서 저도 앞으로 평생 사과 받아줄 생각 없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이러고 나서 시댁 식구들을 전부 다 쫓아냈어요. 그렇게 시댁 식구들이 깜빵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남편 친구분이 하고 있는 태양광 사업은 아주 잘 됐어요. 동네 사람들이 태양광 사업과 농업을 접목시켜서 초기 투자금의 몇 배에 달하는 수익을 거두었죠.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생기는 비용이 절감되면서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덕분에 지역 경제가 살아서 동네 사람들도 많이 여유가 생기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회사를 다니다가 종종 시댁 쪽으로 내려갔거든요. 거기에 이제 시댁 식구들은 없지만 남편이 하던 태양광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미 정이 든 동네 사람들이 있어서 가는 거예요. 갈 때마다 너무 반겨주시고 가족같이 챙겨주셔서 힐링하러 자주 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사연글을 써보게 된 거예요. 3년 먹여 기른 개가 주인 발등을 문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시댁 식구들이라고 해도 배신할 사람은 배신하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도 가족이라고 방심하지 마시고 항상 경계하시길 바랄게요.